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믿을만한 스위스 브랜드에서 나온 다이버 시계를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역사적인 브랜드들이 내놓은 과도하게 비싸지는 않은 다이버 시계들을 저희 채널에서 추천하는 순서에 따라서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의 스위스 메이드 제품 중에서 100만원을 밑도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시계들을 후보들의 범위로 제안을 했습니다. 순위 선정을 할 때 기준으로는 브랜드의 역사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존심 있고 개성 있는 시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주 시계들은 물론이고 제 눈으로 봤을 때 개성이 없는 듯한 대기업의 양산형 다이버 시계들도 오늘 랭킹에서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계들은 다른 랭킹에서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미도의 오션스타나 티소의 시스타, 세르티나의 DS 액션 다이버 같은 시계들은 가격 대비 스펙이나 만듦새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리스트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계들은 서브마리너나 시마스터 포맷에다가 이것저것 튀지 않게 섞으면 잘 팔린다는 흥행 공식을 따라서 무난하게 잘 만들어진 시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와 존재감을 가진 스위스 브랜드들을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라고 하기에는 독자적인 개성이나 이야기가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추천 목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미도의 오션스타나 티소의 시스타, 세르티나의 DS 액션 다이버 시리즈 모두 시리즈 자체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전설적인 시리즈인데 실망스럽게도 요즘 나오는 같은 이름의 시계들과 원조 시계들은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연결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시계들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오션스타가 이 셋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목록에 6위가 있었다면은 오션스타를 6위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리스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위스의 다이버 시계들이 전반적으로 베젤 액션이나 야광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평판 좋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나 일본 브랜드 시계들의 품질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시계들은 자기만의 역사를 반영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지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 브랜드들이 내놓은 모든 시계를 압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다소 허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스위스 브랜드들이 만든 100만원 이하의 다이버 시계들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품들을 뽑은 겁니다. 스위스 브랜드 바깥에 있는 시계들, 다이버 시계가 아닌 장르의 시계들까지 다 살펴보면 오늘 제가 꼽은 것보다 더 좋은 시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위로는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녹스 다이버 시계를 뽑겠습니다. 이 리스트에서는 유일한 쿼츠 시계입니다. 공식 판매자의 가격은 100만원 전후지만은 조마샵이나 이베이 같은 그레이마켓을 이용하신다면 300불대의 가격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18.8%를 포함한다면 40만원에서 50만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빅토리녹스는 제가 평소에 많이 언급하지는 않던 브랜드라서 추천 목록에 들어간 게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빅토리녹스라는 브랜드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1884년에 설립되어서 오랫동안 스위스 육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역사적인 회사인 건 맞지만은 문제는 21세기까지만 해도 빅토리녹스가 시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빅토리녹스가 스위스 육군에 공급했던 거는 시계가 아니라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에 스위스 아미라고 적혀 있으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스위스 육군에 시계를 공급한 회사인 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이 소비자들의 혼동을 바로잡기보다 마케팅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녹스 측에서는 1989년부터 시계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때에는 시계를 직접 생산했던 게 아니라 외주를 준 다음에 자기 상표만 붙여서 시계를 내놓는 OEM 형태의 시계 사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빅토리녹스의 시계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케팅의 소재로 삼는 거는 괘씸하지만은 빅토리녹스는 그래도 시계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치고는 굉장히 개성 있는 라인업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시계 산업 진출이 늦어졌던 이유가 세계 최고의 주머니카를 만드는 회사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시계가 나올까봐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요즘은 확실하게 주머니칼 세계 1위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는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녹스 시리즈는 스위스의 G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튼튼하고 믿을만한 시계라는 평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00m 방수라는 숫자만 들으면은 그냥 그런 다이버 시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방수 시계 제작 규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다이버 시계 제작 지침인 ISO 6425를 따라서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일일이 검수를 받은 시계입니다. 역사 깊은 스위스 회사들이 ISO 규정 같은 걸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ISO 6425 규정에 따르는 다이버 시계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시계의 컨셉도 멋지지만은 이녹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아하고 멋진 디자인입니다. 팔각에 독특한 스틸 베젤에다가 거친 브러쉬와 폴리시 피니시를 교대로 넣어서 입체감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멋진 부분인데 이 베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양 덕분에 이녹스는 멀리서 봐도 이녹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12시 방향 다이얼에 박혀있는 스위스 방패의 인덱스도 아주 당당하고 과감할 정도로 다양한 색상과 시계줄 조합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유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 잘생기고 개성있는 다이버 시계는 드물다고 생각해서 5위에 넣었습니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에 120클릭 단방향 회전 베젤의 액션도 준수한 편이고 다만 사이즈는 어지간히 큰 다이버 시계들끼리 비교하더라도 다소 큰 편입니다. 케이스 지름이 45mm에 러그 투 러그가 54.5mm고 두께는 14.5mm, 러그 너비는 22mm입니다. 무브먼트도 장점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저렴한 론다나 에타의 3엔즈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계이니까 그런 목적에는 쿼츠가 더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건 꼭 단점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4위로는 해밀턴의 카키 네이비 스쿠버를 꼽았습니다. 미도나 티소, 세리티나의 주력 다이버 시계들을 다 탈락시키고 해밀턴을 굳이 넣은 이유는 스와치 그룹의 개성 없는 다른 양산형 다이버에 비해서 카키 네이비 스쿠버가 브랜드의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의 손목에 좀 더 접근 가능한 40mm의 겸손한 케이스 사이즈와 그레이마켓 기준으로 400불대에 낚을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도 장점입니다.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60만원대 초중반에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자 가격은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를 구합니다. 네이비 스쿠버는 해밀턴의 라인업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도입된 모델입니다. 해밀턴의 역사적인 모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인덱스의 모양은 50년대와 6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조디악의 시울프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해밀턴답게 좀 더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이 시계가 매력적인 이유는 해밀턴 카키 시리즈의 일관된 밀리터리 디자인 테마를 적절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용 필드 시계처럼 부착형 인덱스의 안쪽으로 24시간 표시를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레시한 사무실 다이버 시계 같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 느낌도 강하게 풍깁니다. 카키 시리즈 치고는 과감한 원색을 잘 사용한 것도 특이하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해밀턴의 군용시계 아이덴티티를 가진 디자인이면서도 세련됨과 실용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짜 창의 위치가 좀 애매하고 해밀턴 로고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는 매력적입니다. 케이스 지름은 40mm에 러그 투 러그는 51mm고 100m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2.95mm입니다. 그리고 러그의 폭은 20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좀 긴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중저가 스위스 브랜드 다이버 치고는 크지 않게 나와서 반가운 시계입니다. 해밀턴의 명성에 걸맞게 케이스와 다이얼의 피니시도 훌륭합니다.
저렴한 편입니다. 엔진으로는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해밀턴 버전의 파워매틱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에타 282-2 무브먼트를 진동수를 낮추고 파워 리저브를 80시간으로 늘려서 새로 만들어낸 무브먼트입니다. 고진동 무브먼트의 우아한 초침 움직임을 보실 수는 없지만은 파워 리저브가 기니까 시계가 멈출까봐 걱정할 일이 적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해밀턴 시계답게 야광은 좋은 편이 아니고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간 6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은 그립감도 나쁘고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도 않고 클릭 소리도 시끄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도 그리 선명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이버 시계치고 조금 아쉬운 100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얇지도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위로는 알피나의 시스트롱 300m 다이버 시계를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 널리 알려진 편이 아니지만은 알피나는 1883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1910년대에 독일 해군의 마린 크로노미터와 가판 시계를 만들어준 적이 있고 1938년에는 높은 항자성과 충격 방지 기능, 방수 기능을 갖추고 흠집 방지 코팅을 입힌 강력한 성능의 스포츠 시계인 알피나 4를 내놓으면서 한때 이름을 날렸던 브랜드입니다. 시스트롱은 1969년에 등장한 알피나의 대표 다이버 시계 라인업입니다. 첫 모델은 요즘의 시스트롱과는 다르게 타이밍 베젤이 유리 내부로 들어간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의 시계였습니다. 알피나는 이 원조 시스트롱 모델의 복각판도 시스트롱 헤리티지라고 해서 얼마 전에 다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계는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시스트롱은 공식 판매자 가격과 그레이 마켓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리테일가는 오리스의 에커스와 맞먹는 수준이지만은 실제로 공식 판매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100만원을 좀 넘는 정도인 것 같고 그레이 마켓에서는 종종 400불에서 600불 사이에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레이 마켓을 꺼리지 않고 약간의 인내심과 검색 능력을 발휘하신다면은 100만원보다 한참 아래의 예산으로도 하나쯤 얻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같은 이름의 쿼츠 모델도 나오고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쿼츠 모델인지 오토매틱 모델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실수로 잘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튼튼하게 잘 만든 시계라는 인상을 바깥으로 내비칠 수 있는, 말하자면 내공이 느껴지는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파네라이를 연상시키는 사각의 쿠션 케이스에다가 몇 군데 범퍼를 더해놓는 나름의 터치를 가한 다음에 원형의 베젤을 올려놨습니다. 그립감을 위해서 고무 소재를 덧대어놓은 용두도 사이즈를 시원시원하게 크게 뽑아서 실용성이 강조된 시계라는 인상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케이스의 피니시의 수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케이스에 비하면 단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다이얼은 약간 심심한 면도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밉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44mm라는 큰 사이즈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러그 투 러그는 50mm로 길지 않은 편이고요. 300m의 높은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두께도 유리를 포함해서 13.5mm로 그리 두껍지 않게 나왔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입니다. 엔진으로는 알피나의 52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다고 적혀 있는데 그냥 셀리타의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알피나에서 검수하고 조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시간의 파워 리저브에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300m 방수 성능의 시계치고는 드물게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일부 소비자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간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의 액션도 같은 가격대 스위스 시계들에 비해선 좋은 편이고 드물게 베젤 전체에 야광이 들어간 것도 평가를 해줄만 합니다. 야광 자체의 성능도 스위스 시계 평균보다는 많이 좋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알피나가 쿼츠 파동 때 사라졌다가 2002년에 부활을 해서 열심히 예전의 명성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우여곡절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에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알피나는 이 가격대에서 더 인지도가 높은 스와치 그룹의 대다수 브랜드들보다 스포츠 시계 메이커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리스 에커스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오리스급 퀄리티를 느끼고 싶다면 알피나의 이 시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위 안 듣고 있었냐?
2위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글라이신의 대표 다이버 시계인 컴뱃 서브 시리즈를 뽑았습니다. 이 시계는 200m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10.4mm라는 경이적으로 얇은 두께를 자랑을 합니다. 착용감이 편안하고 다양한 상황에 착용할 수 있는 예쁜 스위스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들께 이상적인 시계입니다. 저도 지금 차고 있고요. 가격도 엄청납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신다면 애쉬포드나 이베이 같은 데서 350불 정도에 구할 수 있으니까 관부가세 포함해서 40만원대 후반 내지 50만원대 초반을 오가는 시계이고, 국내 공식 판매처인 와루아치즈를 이용하신다면 6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국내 공식 판매자에게 구할 수 있는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직구로 본다면 40~5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시계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이신은 1914년에 설립이 되었고 항공시계와 군용시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시계회사입니다. 1953년에 내놓은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항공시계인 에어맨 시리즈가 제일 유명하지만은 1967년부터 등장한 밀리터리 필드 시계 라인업인 컴뱃 시리즈도 무시 못할 역사적인 시리즈입니다. 글라이신은 적어도 1930년대 말부터 군용시계를 만들었지만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로 만든 첫 번째 군용시계가 나치 독일의 육군과 해군에 공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930년대와 40년대에 나온 글라이신의 빈티지 군용시계가 이베이 같은 데서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정말로 나치의 시계를 내 손목에 올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수집할 만한 빈티지 글라이신 군용시계라면 1986년과 87년 사이에 글라이신이 알투스라는 이름으로 약 1년간 GG-W-113이라는 항공시계 스펙을 따라서 미국군 파일럿 시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고 1년 단기 계약으로 공급한 거라서 나름 희소성도 있으면서 비교적 최근 모델이라서 상태도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해밀턴 못지않은 군용시계 메이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글라이신은 1990년대 후반에 컴뱃 시리즈를 발전시킨 다이버 시계 라인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컴뱃 서브 시리즈입니다. 군용시계의 요소들을 디자인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해밀턴의 카키 네이비랑도 좀 비슷한데 컴뱃 서브는 밀리터리 시계의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이얼 변형 중에서 숫자형 다이얼은 군용 필드 시계에다가 다이버 시계의 시분침과 베젤을 그대로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고, 도트형 다이얼은 숫자 인덱스를 야광점으로 교체해서 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연출한 모양입니다. 군용시계 메이커로서의 글라이신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면서도 어색하지 않고 나름대로 세련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축복이라고 할 만한 케이스의 지름은 42mm에다가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50.3mm입니다. 20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10.4mm이고 러그의 폭은 22mm입니다. 두께도 얇은 데다가 케이스가 유선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다이버 시계답지 않은 좋은 착용감을 가진 시계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 내부에는 3중으로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이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엔진으로는 알피나의 시계와 마찬가지로 GL224라고 부르는 글라이신에서 검수를 한 셀리타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용두의 심을 두꺼운 걸 써서 용두 액션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단점들도 만만찮게 많은데 케이스가 얇다 보니까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간 60클릭의 단방향 베젤도 같이 얇아져서 그립감이나 베젤 액션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야광도 조금은 시원찮은 편에 속합니다. 어쨌거나 컴뱃 서브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브랜드의 색깔 있는 다이버 시계이고요. 다이얼과 베젤의 색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케이스의 색상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점도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세리티나의 DS 시리즈 중에서 PH200m라는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에 다른 스위스 브랜드들이 대체로 다른 장르의 시계를 만들다가 대세를 따라서 다이버 시계로 서서히 넘어온 거라면은 세리티나는 1960년부터 다이버 시계를 만들어 온 그야말로 다이버 시계의 명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의 DS 액션 다이버 시리즈는 예전의 전설적인 시계랑 별로 상관이 없는 역사값을 못하는
스와치 그룹의 중저가 양산형 다이버 시계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남성용 시계 같은 경우에는 카피추가 부르는 서브마리너와 시마스터 메들리 같은 느낌이고, 여성용 시계는 아쿠아레이서 오마주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세르티나 같은 전설적인 다이버 전문 브랜드가 이런 시계를 만든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르티나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1967년도에 전설적인 다이버 시계를 거의 그대로 되살린 모델을 2018년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걸 처음 해봐서 그런지 레트로 다이버를 만들면서 사이즈를 42.8mm로 크게 만든 걸 보면은 이 자식들이 빈티지 유행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워낙 전설적인 시계를 되살린 거라서 오늘 랭킹에서는 손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스와치 그룹의 세계 분할 통치 전략에 따라서 세르티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그레이마켓에서 500불에서 600불 사이의 가격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관부가스를 포함해 계산하면은 대충 80만원대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88년에 설립된 세르티나는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라나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가령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WWW 필드 시계를 만들어줄 때만 해도 세르티나 대신에 그라나라는 이름을 다이얼에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938년부터 쓰기 시작한 세르티나라는 이름이 정착하게 된 거는 적어도 1940년대 이후로 보입니다. 세르티나는 꽤 오래 자체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려 1947년에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을 했었고, 50년대에는 해밀턴을 위해서 무브먼트를 제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르티나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DS 시리즈라는 시계 라인업입니다. DS는 더블 시큐리티의 줄임말인데요. 세르티나는 이 시리즈의 이름 하에서 충격과 방수에 극도로 강한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무브먼트가 케이스 안에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6m 높이의 낙하에도 견딜 수 있으면서 독특한 실링 시스템을 가진 시계 유리와 케이스백을 통해서 200m 이상의 방수 성능을 보장하는 시계였습니다. 충격과 물에 강한 DS 시리즈는 자연스럽게 다이버 시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500m 방수, 1000m 방수라는 엄청난 방수 성능의 시계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세르티나의 다이버 시계는 당시에 상당히 명성이 높아서 미 해군과 나사, 지휘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텍타이트라는 유명한 해저 실험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1969년에 수행된 텍타이트 실험은 4명의 잠수부들이 15m 수심의 해저에 만들어 놓은 생활공간에서 60일을 어떻게 나는지를 지켜보는 역사적인 실험이었는데, 세르티나의 DS2 PH500m라는 모델이 이 실험 내내 활용이 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다음 해에 이루어진 텍타이트2 프로젝트에는 세르티나의 PH1000m라는 모델이 사용됐습니다. 텍타이트 실험보다는 덜 유명하지만은 그보다 이전인 1965년에도 세르티나의 다이버 시계는 미 해군에 의해 해저에서의 생존과 생활 가능성을 실험한 시랩2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스와치 그룹이 세르티나의 다이버 시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고 딱히 다이버 브랜드라고 하기 힘든 미도나 티소의 다이버 시계를 더 편애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PH200m라는 모델은 같은 이름의 1967년도 모델을 꽤 충실하게 재현한 시계입니다. 세르티나 다이버 시계의 황금기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게 이 시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적어도 원본의 위상으로만 봤을 때는 라도의 캡틴 쿡이나 오리스의 65 같은 시계보다도 나은 점이 있습니다. 원본의 느낌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과감하게 헤설라이트 크리스탈을 시계 유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사파이어 유리가 아니라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는 아크릴 유리라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독특한 빈티지 컨셉의 시계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의 만듦새나 스펙은 딱히 좋다기보다는 스와치 그룹 시계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엔진으로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인 파워매틱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사용이 됐고,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간 6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은 아까 소개해드린 해밀턴 시계와 마찬가지로 불쾌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스와치 그룹 시계답게 야광도 유난히 비실비실한 편입니다. 더 아쉬운 건 사이즈입니다. 빈티지 컨셉의 시계인데도 시계를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1.5mm 정도인데 베젤이 케이스보다 커서 42.8mm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무려 52.3mm가 나옵니다. 20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도명의 아크릴 유리를 포함해서 12.5mm입니다. 크게 두껍지 않다는 것 말고는 칭찬할 구석이 없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도 원본과는 크게 상관없는, 성의 없는 아무거나 남는 케이스 쓰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베젤도 원본에 비해서 지나치게 넓고 시분층도 자세히 보면은 그리 비례가 좋지 않습니다. 러그폭 20mm도 43mm의 베젤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케이스 생김새도 그렇고 비례나 디자인 센스가 크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대충 보면은 스피나커의 제품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피나커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용서가 되지만은 전설적인 세르티나의 다이버 시계의 복각판 시고는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한 선택과 만듦새가 말아먹기에는 원본의 매력이 너무 강력한 시계입니다. 베젤과 다이얼 가장자리에 촘촘하게 그려진 눈금이나 소드 모양의 시침, 뒷면에 빨간 방해표 십자가 같은 원작의 매력적이고 개성있는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원작을 만든 원조 브랜드가 만든 시계라는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은 원조 브랜드가 만든 레트로 다이버 시계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편이라는 것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도의 캡틴 쿡이나 오리스의 65랑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심지어 스코알레의 1521과 비교해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물론 만듦새는 좀 떨어지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중저가 스위스 다이버 시계 추천 목록에서 1등으로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저가 스위스 다이버 시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실 만한 베스트 시계 5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계 추천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